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과 파리 생제르맹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제 블로그, 좀 큰 대회 같은 경우는 결승전 같은 거는 이렇게 경기 프리뷰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좀 따로 PPT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 같은 것들은 이제 제 댓글 같은 데다 달아놓을 테니 텍스트로 확인하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시모네 인자기나 루이스 엘리케는 전부 다 좀 과소평가받는 측면이 있는 감독들이에요. 일단은 인자기는 뭐 이탈리아에서 이룬 건 많았지만 챔피언스 리그 한번 결승에 올랐어도 여태까지 사실 뭐 이뤄놓은 게 크게는 없단 말이죠. 대외적으로는. 반대로 루이스 엘리케는 트래블도 했지만 그 당시에 뭐 펩이 일궈놓은 바르시아 시스템이다, MSN이라는 정말 대단한 공격진 속에서 그냥 팀빨을 받은 거다, 뭐 이런 비아냥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모네 인자기는 또 한 번 챔스 결승에 올랐고요. 루이스 엘리케는 이번에 트래블에 또 도전하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한 명의 감독은 이런 좀 과소평가받던 그런 비아냥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제 지난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좀 이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배당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맨시티가 인터밀란한테 개정배, 레알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한테 개정배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배당이 좀 비슷비슷하네요. 파리가 2.3배, 무승부 3.4배, 인터밀란 3.3배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양 팀의 최근 페이스를 볼게요. 먼저 인터밀란인데, 인터밀란 세리아 2연패 도전을 했지만은 사실 26라운드가 돼서야지 이제 1위에 올랐어요. 올 시즌 나폴리나 아탈란타 이런 팀이랑 참 이제 치고받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인터밀란 리그, 챔스, 코파 3개 대회를 병행하는 스케줄이었었고, 나폴리는 리그만 치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나폴리한테 추월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인터밀란이 31개 팀 풀리그라는 새로운 포맷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인터밀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실점밖에 안 줬었고 정말 단단한 팀으로서 실점 많이 안 주면서 16강에 직행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상대팀한테 끌려갔던 시간이 10분 54초밖에 안 돼요. 레버쿠젠한테 조별리그에서 졌을 때라든지 미넨한테 8강에서 약간 끌려갔던 거, 그때 말고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인터밀란이 단단한 팀이었다, 이 점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자, 네, 파리 생제르맹, 아무래도 리그양 프랑스의 맹주다 보니까 8라운드부터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해요. 28라운드 만에 조기 우승 확정 지었었고, 그리고 30라운드까지는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프랑스 리그에서는 처음으로 무패 행진에 도전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쉽게 뭐 실패하게 됐지만요. 근데 얘네들이 챔스에서는 되게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룹 스테이지 6라운드까지 26위여가지고 16강커녕 플레이오프까지도 못 갈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막판에 맨시티, 슈투트가르트 얘네들을 잡고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졌었죠.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브레스트를 잡으면서 또 이제 16강에서는 리버풀을 승부차기로 잡아내고, 아스톤빌라, 아스날, 뭐 물론 인터밀란보다는 약간은 토너먼트 단계가 쉬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상 선발 및 전술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인터밀란입니다. 인터밀란은 여기에서 아마 파바르는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상이 살짝 있는 상태여서 올 시즌은 비색이 좀 많이 나왔고 다르미안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데브라이 쓸 수도 있는데, 요즘에 폼상으로는 저는 데브라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라 파바르가 만약에 못 나오더라도 충분히 커버는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라우타로도 살짝 부상이 있긴 한데 아마 라우타로는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해요. 파바르보다는 부상의 이런 좀 회복 상태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술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인터밀란 사실 이런 3백을 쓰는데 왼쪽에 있는 디마르코의 공격 가담이 활발합니다. 특히 엄청난 킥 능력을 바탕으로 되게 정교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반대로 이제 둠프리스는 좀 직선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마르코가 좀 크로스 같은 플레이를 많이 한다면 둠프리스는 직접적인 박스 제도를 많이 합니다. 이 3백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면서 많은 스탯을 올리고 있는 윙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편에서 공격 작업이 재개될 때 얘네들은 전부 다 박스 타격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로 분류가 되고, 또 여기다가 인터밀란은 또 이제 그 중원 자원들의 박스 가담이, 박스 타격이 또 상당한 편입니다. 인터밀란은 이 공격 자원들의 스탯은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지만은 윙백이나 중원 쪽에서는 상당한 또 스탯을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백에서 이렇게 한 명 정도 바스토니 같이 왼발 센터백으로서 전진 능력이 뛰어난 이런 친구들은 막 전진을 시켜가지고 3백인데도 공격이 전혀 아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볼 텐데, 아마 파리 생제르맹은 여기에 이대로 나올 것 같아요.
딱히 뭐 큰 부상자는 없는 상태이고, 가장 많이 돋보이는 건 일단 우측면 하키미의 공격 가담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누노 멘데스는 보통은 후방 이제 3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파리는 후방 빌드업 시스템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하키미를 많이 올려 쓰고요. 이 3백을 구성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최대한 본인들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거기서 이제 비티냐, 주앙, 네베스, 파비안 이런 친구들의 많은 활동량이 참 빛을 발하는데, 어쩔 때는 덴벨레가 비티냐의 위치까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를 끌어당기고 빌드업 과정에서 뭐 더미 플레이라든지 중원 자원들이 이 덴벨레 자원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빠른 공격 전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파리는 또 드리블 돌파 시도도 상당히 많고, 수비적으로는 상대의 전방 압박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전적이나 분석, 사실 상대전적상으로는 크게 볼 건 없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챔스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대신에 인터밀란은 프랑스 리그 팀을 최근 5년 동안 딱 한 번, 올 시즌 모나코를 상대로 그룹 스테이지에서 제압한 적이 있었고, 파리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아탈란타나 밀란 이런 팀들 만났었는데 4승 1패로 꽤나 잘 싸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조별리그에서 그 조가 참 어려웠는데 파리, 도르트문트, 뉴캐슬, 밀란 2조에서 밀란한테 한번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 파리의 433은 3톱을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밀란의 3백에 되게 좀 수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승적인 면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축구 전술적으로는 보통 이 3톱에는 4백으로 대처를 하고, 1톱에는 주명의 중앙 수비수, 2톱에는 3백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수비가 한 명 정도는 더 가져가는 게 상성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3톱과 3백 이거는 기본적으로 3대3 대치가 되는 것부터 불편하고, 이거를 수비적으로 메우기 위해서는 양 윙백을 내려가지고 5명의 수비진을 구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비적으로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433, 3톱 시스템은 3백의 카운터다 이렇게 불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이 이제 뭐 좌우 윙백 중에 한 명을 내리고 한 명을 올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 내에서도 3백과 4백을 많이 혼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인터밀란이 잘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양 윙백을 내렸을 때 5명의 수비진을 갖출 때에는 그 상대한테 볼을 탈취해 내더라도 다시 본인들의 소유권으로 가져가고 역습을 전개할 때 전진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파리는 또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터밀란이 공수 전환 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데지레, 두에, 덴벨레, 크바라치엘레 이렇게 드리블 돌파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되게 빠르고 드리블 돌파가 좋은 이런 선수들을 갖췄는데, 디마르코의 약간 수비가 떨어지는 부분들, 디마르코가 피지컬로나 뭐 활동량이라든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공격력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파리가 특히나 오른쪽에 하키미를 되게 공격 지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인터밀란이 다른 선수들이 수비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반대로 이제 인터밀란은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번 시즌 뭐 리그라든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는데, 인터밀란은 이번에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헤딩 득점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13골이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파리는 또 승부차기, 이 경기가 비등비등하게 흐르었을 경우에는 승부차기의 화신 돈나루마가 있죠. 돈나루마는 커리어에서 8번의 승부차기 중에 7승을 거뒀습니다. 현역 중에서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가 포함되지 않은 이런 페널티킥에서도 돈나루마는 통산 54회 중에 14번을 막아서 25.9%의 높은 페널티킥 선방률을 보여줬는데, 존머는 82회 중에 12번으로 14.6%, 거의 뭐 한 1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기가 승부차기로 이어졌을 때는 파리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건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은 진작에 리그 우승 확정을 쥐었었고, 인터밀란은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최종전까지 우승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었잖아요. 지난 5차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한쪽은 이미 우승을 확정짓고 편하게 지켜보는 경우와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딱 한 번 좀 더 타이트하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준비했던 팀인 첼시가 이미 우승을 확정시킨 상태의 맨시티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조기에 리그 우승 확정했던 팀이 챔스까지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파리는 컵대회 결승을 치러가지고 양팀의 체력 소모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디움과 심판진, 이번에 이제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인터밀란은 올해 뭐 뮌헨을 잡은 적도 있었고 이 경기장에서 2승 1무로 기분 좋은 기억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파리는 1승 3패였었는데 당장 올해에도 파리가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 뮌헨한테 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심, 자, 루마니아 27반 코바치 주심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좀 젊은 주심이에요. 여태까지는 큰 대회를 맡았던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좀 페널티킥을 0.366회로 좀 많이 주는 주심이라든지, 뭐 홈이나 원정이 크게 상관없지만 홈팀한테 우호적인 면이 약간은 있는 그런 주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모저모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저는 무승부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지난 89경기 동안 90분 내에 단 한 번도 0대0 경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뭐 1대1이나 뭐 이런 식으로 흐를 수는 있겠지만은 득점 없이 비기는 경우는 거의 내다보기가 힘들다. 일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바르시아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적이 있었었고,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또 트래블이잖아요. 여태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서로 다른 두 팀에서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이제 6명 있었다고 하는데, 루이스 엔리케가 7번째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많은 득점, 33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인터밀란의 얀조머는 이번 대회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대회 최다 클린시트 골키퍼기도 합니다. 그만큼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대항전에서 이탈리아 팀한테는 지난 11경기 동안 딱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었다. 아까 말했던 AC 밀란한테 지난 시즌 조별리그에서 당한 패배였었고 4승 6무 1패라고 하더라고요. 승리 비율이 뭐 엄청 높진 않지만 어쨌든 패배는 한 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라우타로 마티네스가 챔피언스리그 통산 21득점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에만 9골입니다. 인터밀란을 거쳐간 포워드 중에서는 뭐 질라탄이나 비에리, 뭐 호돈신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라우타로의 이번 대회 9골이 팀 내 최다 득점, 챔스 최다 득점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기록도 살펴가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측을 하자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오늘 또 이제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인터밀란을 정말 오랫동안 서포트해왔었어요. 솔직히 뭐 감정적으로는 인터밀란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 자체는 저는 되게 타이트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지난 시즌에 인터밀란이 맨시티한테도 굉장히 좀 언더독이었었는데 경기는 엄청 잘했었죠. 심지어 이길만도 했었고 전반전에는 아예 맨시티가 맥을 못 쳤어요. 대신에 마지막에 뭐 로드리가 득점을 하면서 이기기도 했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를 꺾어왔다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인터밀란이 미넨이나 바르시아를 꺾었던 과정들이 저는 전혀 파리한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가 물론 빌라나 아스날을 꺾어온 과정들 괜찮았는데 리버풀도 그렇고 EPL 팀들만 세 팀을 꺾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는데 사실 8강과 4강 단계는 저는 인터밀란에 비해서는 파리가 좀 쉬웠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전술상으로도 파리가 카운터 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미 인터밀란은 맨시티를 상대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통하는 단단한 팀을 입증했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파리가 0대0 게임이 89경기째 없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저는 한 점 차로 갈릴만한 게임이지 싶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정배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뭐 파리의 햄루라든지 아니면 인터밀란의 프렌 뭐 이중에서 갈릴 것 같아요. 무조건 한 점 차 게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챔피언스리그가 4번의 결승전 중에 3번이 1대0이었었거든요. 그만큼 한 점 차 게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는 언더 같은 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배당 대비 인터밀란을 역배로 봐서 상관없는 그런 게임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은 좀 맞춰보도록 하고 블로그 주소 같은 것들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텍스트로 분석 한번 진득하게 읽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밀란 응원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재밌게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